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제36칙이요. 장사 화상의 봄날 산놀이 제목인데, 장사 경장선사가 어느 날 하루 유산 산놀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그 선언에 수자하고 대화를 이제 한측의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34칙에서 앙산 해적선사가 유산 한칙 공부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23칙에 보복선사하고 장경선사가 또 유산, 산놀이 하는 법문을 싣고 있는데, 선성들이 이게 산놀이 하는 것을 사찰이 전부 다 사찰 산중에 있죠, 그죠? 오악이라고 하는 데다가 중국의 유명한 그 선언이 지금 산중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중에 그 산악형 종교로서 그 생활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된 경지에서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게 모든 만물 대상,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만물 대상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그 이체의 만물과 자기와 하나된 경지에서, 불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바로 유산이라고 하든가 유의산매라고 하거든요. 그 세속에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별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생사윤회의 망념에 타락되는 것인데, 선생들은 세간의 삶에서든 산중의 삶에서도 일체의 모든 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절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자연 환경의 모든 만물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자기와 하나된 경계에서 지금 여기 시저지대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전개하는 묘역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세간인들이 산에 가서 놀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이런 것은 하나의 시간과 장소나 공간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자신의 좋은 놀이로서 노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출생안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유의산매를 말합니다. 유의산매. 자, 유의하는 것을 산매의 경지에서 이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의산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진여산매를 해줘요. 산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똑같이 진여산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행산매 아니면 해인산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백천무량산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다양한 백천무량산매를 제시하더라도 산매는 전부 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불이 본문으로 이루어진 경지죠. 나와 남이 하나로 되고, 나와 대상 경계가 하나가 되고, 나와 봄놀이를 하는 것, 꽃 구경을 하는 것, 산에 가고 물을 보고는 대상 경계의 모든 자연을 차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의로 보는 거죠. 근데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이제 진여산매라고 하고 유의산매라고 하는데, 그런 경지에서 유산, 산놀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 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선사는 먼저 법계를 한번 볼게요. 장사 경장선사인데, 남전보원선사, 이게 마조의 제자죠. 마조의 조사선의 종주로 백장, 남전, 서당, 지장, 마조의 그 문화에서는 138명이 다 선지식으로서 선언을 이렇게
개원해서 많은 선생들을 배출한 유명한 도량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손꼽는 사람이 남전, 백장 이런 사람이죠. 우선 남전의 문화에서 조주라는 인물이 뛰어났고 또 장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오선사라고 해서 우리가 유철마하고 대화했을 때 자오선사가 등장했죠. 그죠? 유철마 보고 위산에 제자 유철마 보고 그대가 철말 쇠로 만든 맷돌을 자유스럽게 돌린다는데 맷돌이 자로 도나 우로 도나 그래서 유철마를 비판한 사람이 자오선사죠. 그죠? 그리고 육근계부라고 하는 거사 유명한 거사죠. 그죠? 남전선사가 죽은데 곡을 해야 되느냐 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유명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전선사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나 본다면은 조주는 북쪽에서 활약했고 장사는 남쪽에서 활약했어요. 장사라고 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양정암 지역이에요. 이게 유명한 그 황항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양쪽은 북한에 황항유가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아주 산세도 좋은 곳에 장사선사가 거기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장사, 경장, 초연선사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생애는 별로 전해지지 않아요. 전등록이라든가 조담집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분이 어디에서 출생해서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생애에 대해서 자세한 건 없는데 이분이 원체 천재적인 안목하고 또 시로서 법문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한 법문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중국 선어록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나도 이분의 시를 많이 언급해갖고 자주 소개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오늘 소개를 할 것이 있는데 시에 수시 법문이 없기 때문에 장사선사의 법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을 내가 하나 적어놨어요. 여기. 먼저 그 어떤 수행성이 장사선사를 찾아가서 안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장사선사는 개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 유명한 개성입니다. 내가 쓴 안야신경에도 내가 인용해놨어요. 안야신경 다 잊어먹었으니까 이 개성이 기억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에 대한 이 법문을 선성의 안목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설법한 사람은 장사선사예요. 그 장사선사의 안목이 정말 대단한 안목이죠.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대상 경계에 장애를 받는 것, 이걸 애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대상 경계에 장애를 받는 곳은 장벽이 있어서가 아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 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색이라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 와 물질이 공이 되죠. 색수상 행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색수상 행시라든가 이것은 오온이죠. 그죠? 오온이라든가 오온을 주저하고 찍는 건데 또 아니면은 육건이라든가 아니면은 12처라든가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나오죠. 그죠? 또 18개라든가 12인연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을 쭉 나열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언어나 문자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마음의 대상 경계가 되는 거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물질 그 자체를 우리가 물질이 언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물질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칠판을 이해하는 것도 칠판이라는 언어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마음으로서 인식의 대상 경계는 전부 다 언설상이 되는 거죠. 언어가 되고 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언어나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니까 이게 대상 경계가 장애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비우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비웠을 적에 반야신경에서 제법 공상이 되시고요. 이게 마음으로 인식하는 대상 경계를 5원이라든가 6건이라든가 또 12처라든가 18개라든가 12년이라든가 제법을 이게 뭔가 전부 제법이 전부 다 공한 모습을 비워진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다 비워줬을 적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특이로 이치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운 상태가 공이고 다 비워진 공의 경지가 일체의 모든 사물과 바로 불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의 모든 대상 경계는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장애를 받는 건 아니다. 자, 장벽이 없더라도 언어 문자를 의식하면은 우리가 대상 경계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공이라는 언어에 속박되면은 장애를 받는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이 있어서 텅 빈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흑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흑공이라고 해요. 자, 장벽은 뭡니까? 세계, 물질이야.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장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흑공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죠? 장벽이라든가 흑공이라든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언어죠, 언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라든가 육건이라든가 12처라든가 18개라든가 12년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것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인데 이 방편의 언어 자체가 무엇이냐? 전부 다 비워졌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되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지 말고 대상 경계를 비우지 않고 단장이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공이 있기 때문에 텅 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자, 만약에 이와 같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해한다면 마음하고 모든 대상 경계가 원래 똑같다. 그 때문에 색적이 색이적 공이요, 공이적 색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물질을 우리가 사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름과 명칭과 언어를 비우는 거죠. 그래서 공의 본문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 물질을 비우려고 하니까 물질이 비워지나 안 비워지지. 네. 그래서 공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불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 내용이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 이연진여라고 그러죠. 언어가 더 비워진 경지가 바로 공의 경지다. 그 공의 경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체의 마음하고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다 비워진 경지니까 여기서 이제 대상 경계하고 공은 뭡니까? 마음이죠. 모든 대상 경계하고 대상 경계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비운 건 마음하고 텅 빈 마음에서 일체의 모든 언설의 경계를 비워진 경지하고 이것이 같다는 것이지 물질이 비워진 것이 바로 물질이 없어진 것이 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하지요. 제법 공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빈 상태예요. 일체의 언어 문자를 텅 비운 경지를 이렇게 제법 공상이라고 해요. 이런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이런 개성으로 써놨는데 내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젓가락 사용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썼어요. 분필을 갖고 있지만 분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분필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서 내가 글을 쓰지만은 분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분필이라고 하는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분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분필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데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공이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 없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하는 일 그 자체가 젓가락은 물질이지만 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마음이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데 고집을 두니까 이 반전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체의 모든 마음하고 언어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이해하지 말고 언어로 이해해라. 언어로. 모든 사물의 명칭, 사물의 이름, 사물에 대한 형색, 사물에 대한 색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사물의 언어나 문자나 명칭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언어를 텅기울 때에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반자신경을 이런 질문했을 적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라 이런 부분을 했죠. 이분도 장사선사의 부분입니다. 그 백척간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어려운 곳이지만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전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향상의 일로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적에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이 개성도 한번 적어볼까요? 백척간도의 백척간도의 맨 처음에 부동이라고 그래. 부동이는 수연덕이 미진이요. 비록 덕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수연덕임의 미진이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백척간도에 수진보하라. 참선 수행이나 불법 수행이 참 중요한 말이죠. 백척간도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한 걸음 더 나을 때 시방세계 전시. 시방세계가 오로지 자기 몸이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이 한 구절이 시방세계가 몸이 하나 된다. 이 말을 이제 여기에 도저히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시방세계가 자기의 모든 광명이라든가 온 자기의 몸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백척간도라고 하는 것은 긴 장대를 말하는데 긴 장대를 깨달음의 경지, 불교 수행에 생사해탈을 이유로 많은 불법 공부를 해서 수행하면서 최정상에 오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제 향상 일로의 경지라고 해요. 발심 수행에서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 깨달음의 경지에 도착했으니까 우리가 등산했을 적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죠?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등산의 목적인가?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등산을 비교해 봅시다. 집에서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집에서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니까 정상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바로 등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백척간도에서 부동이냐. 내가 이 오르기 힘든 곳에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여기 살 수 있는 공간 아니죠. 그래서 등산은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등산인 거예요. 그 본래 산에 오를 때에 노력과 수고와 경험과 모든 것을 자연과 하나된 경지의 지혜를 배우고 체험을 하고 모든 인욕행을 이루고 모든 지혜를 부족한 것을 집에서 자기 본분사로 건립하는 재산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오르는 것에 목적을 삼으면 되겠죠.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백척간도에 오르는 수행에서 힘들지만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어디냐? 바로 병의 끝입니다. 이걸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 아니면 법신의 병이라고 해요. 비록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진실이 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덕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진실한 깨달음은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절 정부에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진일보. 이걸 이제 수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진일보라고 해요. 반드시 그 공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여기 나아갈 적에 자아의식도 비우고 대상경계도 다 비워지죠. 그죠? 여기서 아공, 법공의 경계가 돼요. 그러면 시방세계가 온몸과 하나가 된다. 이게 만법 일요가 되고 천지동건 만물일체가 된다. 이런 그런 표현이죠. 천지동건 만물일체가 된다. 이런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장선사는 온 시방세계가 바로 자기의 몸이요 온 시방세계가 자기가 눈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온 시방세계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이렇게 상당 본문을 쓰라고 있어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께 종교를 그냥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법당 안에 북이 한물리는데 항상 그들을 이렇게 진시방세계가 바로 자신의 바로 사문이고 사문의 몸이요 자기 광명이요 또 진시방세계가 바로 자기 몸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 때문에 대상을 시방세계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자기와 시방세계가 차별상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와 시방세계가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백척간도 진일보의 경지인데 이 경지를 유산으로 지금 산머리로서 지금 구체적인 시대행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 공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교재를 해볼게요. 벽안록 제36시계는 장사 경장 하상이 꽃이 피는 봄날에 산놀이를 하고 다음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한치 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사화상이 하루는 유산, 이게 이제 산에 봄날 산놀이 하는 거죠. 홀로서 산에 유람을 하고 이제 대문 앞에 들어왔을 때에 희지 문수에 대문 앞에 되돌아왔을 때 수자가 질문합니다. 수자는 이게 뭐냐면 선언의 제일 수자니까 원래 조실 다음에 수자예요. 이렇게 이제 선언이 크면은 이제 서당 수자, 동당 수자가 돼. 그러면 서당 수자가 지금 수위가 되는 거죠. 이제 서당 지장 같은 경우는 마주 문화의 제일 제자가 서당 지장이라고 해요. 그 수자로 조실 다음으로 그 선언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자가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문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문답이 보통 선문답이냐? 그냥 평상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선문답인데 이 평상의 언어로 일상생활의 대화로서 이루어진 선문답인데도
이 선문답이 차원이 높은 선문답이기 때문에 이 선문답을 주제로 해서 수행성들에게 선문답의 내용을 바르게 안목으로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공안입니다. 그런데 수자가 화상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화상 신마처 거래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조실스님이 산놀이 하고 있다라 하고 온 것을 사실은 알지만은 이건 이제 진정 어디를 다녀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에서 장소로 갔다 왔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안목 없는 사람이 되겠죠. 시간과 공간과 장소나 사물을 대상 경계로 보고 왔다 하면 이건 중생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입장도 되지만은 진정한 선성의 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장사화상이 유산내라 산에 놀이하고 왔다. 산놀이하고 왔다. 이렇게 유의산매의 경지에 산놀이하고 왔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장소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산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산놀이라고 많이 한 거죠. 이게 그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는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일체의 만물과 하나된 경지에서 산놀이하고 있다. 유의산매를 하고 온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 수자가 말하기를 두 번째 질문하는 거죠. 어디까지 다녀왔느냐? 이렇게. 도신마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놀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까지 산을 유람하고 다녀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나 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함정이죠.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느 산골짜기에서 어느 산골짜기에 돌아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장사화상은 거기에 처음에는 방초를 따라서 갔다가 낙엽이 꽃이 떨어지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되돌아왔지. 이렇게 대답해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향기로운 풀향기를 따라서 갔다가 나중에는 꽃이 떨어지는 곳을 따라서 돌아왔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본문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선생들의 본문에서도 꽃 이야기가 봄되면 꽃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죠? 두보의 춘야희우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그 춘야희우라고 하는 두보의 시가 봄 소식을 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시거든요. 좋은 봄이 되면은 비가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비가 시절에 맞추어서 비가 오는 것을 호우지시제죠. 때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오지 않는 비는 그게 쓸데없는 비가 되는데 봄이 돼서 만물이 싹이 피고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호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비가 시절을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비가 시절 인연을 알아서 자기가 비가 올 때를 알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시절을 푼 거죠. 이게 이제 비를 내리는 거 언제? 항상 봄이 되면은 만물이 싹을 낼 수 있는 그 시절 인연에 맞춰서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수분을 읊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봄바람이 필요한 거야. 바람이 또 필요해. 바람이 항상 봄바람이 와야 만물이 꽃을 피고 생성하게 하는 기운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성장의 기운을 바람이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하고 바람을 연결시켜서 시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누 잘 때 캄캄한 밤에 조용한 밤에 바람이 이렇게 찾아온다. 이게 봄바람이.
그 봄바람이 그 바람이 오면서 봄비를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비가 오면서도 그 비가 보슬비가 오기 때문에 소리도 나지 않아. 소리도 나지 않고 비를 내리고 있다. 만물에게 생명의 그 싹이 탈 수 있도록 보슬비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저 멀리서는 먹구름이 비를 불러오는 구름을 먹구름을 해요. 먹구름이 비오고 강에는 고기 잡는 배가 홀로 그 먹구름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분위기를 밤에다 비춰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붉은 습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보니까 사천성은 금관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단이 많이 나가지고 비단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관성이라고 하는데 금관성에는 꽃이 그 봄비를 맞아서 꽃이 가득 피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두부가 봄에 꽃을 피게 하는 모든 것은 봄비, 봄바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고 봄에 만물이 생성하게 하는 모든 기운을 이렇게 봄바람하고 꽃비로 했는데 선생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춘풍이 아니면 꽃이 필 수가 없다 이 표현이에요. 네. 근데 춘풍이 아니면 꽃이 필 수가 없다. 근데 이 춘풍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꽃을 피게도 하고 꽃을 찌게도 한다. 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꽃을 피게도 하고 꽃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말해요. 두부 지금 장사선사가 방초를 따라서 봄놀이 갔다가 꽃이 떨어지는 것을 따라서 되돌아왔다 그랬죠. 그죠? 자, 꽃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약화요. 자, 이게 춘풍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봄비하고 봄바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런 의미죠. 여기.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도 함께 산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아주 봄날 같군요. 이렇게 번역한 건 좀 맞지 않고 대사춘이라 마치 춘의와 같다. 이게 춘의하고 추의의라고 하는 말 중국 선생들이 있어요. 협상선사의 그 어록을 보면은 이것은 춘이고 추의는 어떠한가 이런 법문을 해요. 그래서 이 법문에 내가 이 벼강록을 쓸 적에는 옛날에 이 구절을 몰랐는데 춘이가 있고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두 구절을 맞추어 가지고 개송을 읊은 사람이 누구냐? 설두입니다. 설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 설두선사의 개송이 여기 봄 소식은 수자가 장사선사의 세계를 춘이 봄 뜻과 같군요. 이렇게 평가했거든. 근데 개송에 가면 설두선사가 추위, 가을의 뜻으로서 개송을 읊어요. 그래서 두 구절을 전부 다 이 봄놀이인데도 불구하고 춘이와 추위를 모두 종합해갖고 설두선사가 개송을 읊어요. 그런 점을 여기서는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기분이 뭡니까? 바로 춘이죠. 그죠? 그 춘이에서는 춘풍하고 춘우하고 또 춘화하고 방초가 이루어진 경지죠. 그죠? 생성하는 것. 생성하는 것은 만물과 생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봄놀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바로 지금 장사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수자가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자가
장사선사의 이 말에 대해서 장사는 뭐라고 하냐면 역시 가을날 이슬망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 낫지. 요게 뭡니까? 추리가 되는 가리. 예. 장사선사는 야성추로 즉 부거하고 부거라고 하는 것은 부엽이나 마찬가지죠. 연꽃 잎을 말합니다. 예. 그 때문에 여기서 추이 가을의 뜻을 한 것 뜻과는 더 수성하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놀이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추이를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추니는 향하사 조금 더 이거는 향상사. 그래서 향상사와 향하사를 가지고 이 한치공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두선사는 차거를 하면서 사다파 자 선사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요 설두선사가 왜 차거를 붙이느냐 하면은 수자가 이 선성의 법문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 법문에 대해서 애를 올리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설두중현선사가 수자를 대신해서 애를 올린 것처럼 해요. 하는데 설두중현선사는 사실상 장사선사의 법문에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수자의 말을 대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장사선사의 법문에 애를 올리는 착오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에 맞추어서 이 한치공안을 제시하는데 언뜻 보면은 이 법문이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법문 같지도 않는데 이런 법문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암록에 보면은 봄놀이 법문이 여러 부분 등장하고 있는데 장사선사의 법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칙공안 중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6페이지 장사선사에 대해서 언어국건선사가 평창에 이런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선사는 전등록 10권에 있는 자료인데 언어국건선사는 평창에 이걸 인용을 해요. 장사의 노은사 초연화상은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고 조주종신선사 자오선사와 동시대의 역할을 사람 선지의 지혜작용이 민첩해서 상대방의 불교의 교학으로 질문하면 교학으로 대답하고 개송을 요구하면 개송으로 대답해 주었다. 작가로서 만나고자 하려면 작가로 맞이해 주었다. 그 작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작가가 선성의 안목을 부족한과 동시에 그 안목을 부족한 것을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고 개송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는 사람을 작가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말이 중국 선성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산 해적선사가 성기의 지혜작용으로 당대 제1인자인데 하루는 장사선사와 함께 달 구경을 하다가 장사선사가 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지만 이것이 다 불성, 본래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불성이 부족하고 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심을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부분이 심을 보원하고 방탄만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자 이렇게 약자로 쓰면 심어를 그거에 있는 달이 우리가 심어를 이렇게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달이 콩으로 둥글 것을 이렇게 진여법신의 달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법신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광명을 태양의 달의 빛에다 비유하고 삼라만상을 모두 다 삼킨다 하는 것은 바로 만법 일여의 경우입니다. 만물 일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삼라만상의 일체의 만법이 자기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와 불의의 경지다. 이것은 불법이 출생안의 지혜로서 자타 불의의 경지에 불의법문으로서 설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상으로 본다면은 중생의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보온 강탄 만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모두가 바로 본래 면목 불성을 구족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혜로 활용하지 못하다. 그래서 장사화상이 그 옳지. 그렇다면 그것을 좀 그대의 본래 면목을 내가 좀 빌려 써볼까. 화상이 한번 그런 본래 면목을 사용해 보시오 하니까 장사화상은 앙산을 한 발을 걷어 차버립니다. 그때 이제 앙산이 일어나면서 사수는 마치 대충 호랑이 같군요. 그래서 잠대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잠대충이라는 장사화상은 호랑이가 대충이라는 호랑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호남성에 있는 지명으로 동정에 있는 산수가 뛰어나고 경치가 좋은 명성지, 무릉도원 같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방이 유명한 황암 이야기도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등록에 보면은 장사화상이 이런 법문을 해요. 내가 매냥 불법의 근본 종교만을 선전을, 이 종교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도 종교란 말도 백장의 종교, 마조의 종교, 장사의 종교 이렇게 돼요. 이 종교란 말도 선에서 처음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말을 리리존이라고 사용하지만 원래 종교란 말도 선성들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종지를 펼치는 것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불법의 종지를 펼치는 종교. 법당 앞에서 선법문만 한다면 풀이 한 길이나 자라게 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대들에게 말한다. 시방세계가 온통 사문의 눈이요. 시방세계가 사문의 눈이다. 사문의 눈과 시방세계가 하나다. 이게 유명한 법문입니다. 시방세계가 온통 사문의 몸이요. 시방세계가 온통 자기의 지혜 광명이요. 시방세계가 온통 자기 지혜 광명 속에 있는 것이고 시방세계가 온통 자기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의 자기와 시방세계의 만물과 하나 된 거죠.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다르게 어떻게 법문하죠. 자, 유명한 법문 만법 희1이라고 하죠. 1이라고 표현하고 삼라만상 불설법국이네. 삼라만상은 일법지 소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법은 일심이다. 일심의 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법으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삼라만상이 일심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 한다면 만법 유심이죠. 자, 이 화엄사상의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들을 가지고 선성들이나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법문을 써내요. 그래서 이제 만법이 일체의 삼라만상의 만법이 하나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일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인식으로서 만법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이 없으면 삼라만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없으면 삼라만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그대가 없으면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이제
종합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 학인이 이런 안목을 갖추고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대상 경계로 본다면은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도지인은 불도를 수행한 사람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한다. 일체 유심조 법문, 신심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언어 문자로 이해한다면은 언어는 아는데 자신이 지혜로 이루는 법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언어로서는 알고 있지만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대상 경계로 보고 듣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진정한 중생심을 자기의 본래 마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중생은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중생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 진여 본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본래 면목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안목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본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 자신이 바로 삼라만상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삼세의 재불이 법계의 중심 대중들이 모두 마하반야의 광명이라고 하는데 광명이 나기 이전에 그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혜 광명이 나기 전에 부처와 중생이라는 징조도 없고 산, 강, 국토는 어디서 생겼는가? 산과 국토, 강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유명한 부분은 그 수능경에 나와요. 수능경에. 그래서 이제 그 산하 대지가 모두 다 자기에게서 되돌아간다. 이런 부분인데 산하 대지가 어디에서 나온가? 그 수능경에 보면은 청정 본년에 어떻게 갑자기 산하 대지가 이렇게 갑자기 생겼는가? 이런 부분이 수능경이지, 그죠? 불은 아주 잘. 그렇지, 그 본문에. 그게 이제 중국의 장수 선사 같은 분이 이것을 공안으로 제시해가지고 종명록 100칙에 제시하고 있어요. 청정 본년에 어떻게 홀력하게 산하대지가 나타나는가. 이런 말이다. 이런 본문도 장사 선사도 본문을 해요. 자, 이 본문은 수능경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법하고 있어요. 산하대지는 무엇이죠? 보통 대상경계죠, 그죠? 대상경계입니다. 근데 청정 본연은 무엇인가? 진여예요. 진여 본성인데. 진여 본성이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여기 이제 성만경하고 대성기지는 보면 열애장에 의거해서 생멸심이 생겨났다. 거의 열애장, 생멸심. 이 구조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생멸심이 일어났다. 이런 말인데 열애장이 없으면 생멸심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자, 이 청정 본연이 바로 열애장이고 그런데 원래 청정한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에서 어떻게 갑자기 산하대지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산하대지가 뭐니까 중생심으로 육근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 경계가 원하는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자, 무명 중생이 무지무명으로 갑자기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표현해. 청령 본연에 어떻게 갑자기 산하대지가 일어났는가? 열애장에 의해서 중생의 번뇌망념 생멸심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기시론에 망심이 일어나면은 대상경계가 일어나고, 망심이 소멸하면은 대상경계가 소멸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신생멸법을 이야기해. 그래서 본래 진여 자성에는 생멸심이 없는데, 망심이 일어난과 동시에 대상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화대지라는 대상경계가 차별 분별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산화대지를 대상경계로 일으켰느냐? 바로 중생, 안목이 없는 사람이 중생이 대상경계로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할 때는 삼계가 존재하고 깨닫게 되면은 시방이 동한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깨달음과 미혹의 차이입니다. 미혹할 때는 대상경계가 차별경계로 나타나고, 깨달아서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룰 때는 대상경계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경계를 소멸하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 발심수행입니다. 미혹할 때는 뭡니까? 중생의 생사번뇌망념이 일어날 때고, 생사번뇌망념을 소멸시켜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의 생멸심이 일어나고 생멸심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발심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기다. 이런 법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어느 국권선사에 평창의 법문을 내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내가 언급한 것이 없는데, 그 옛날에 장졸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어요. 이 장졸이라는 거사는 그 석상경제선사 뭐 여러 선지식을 창문했던 유명한 거사죠. 수제 장졸이라고 하는 거사인데, 이 장졸이라는 거사가 또 이게 장사 경잠선사를 찾아가서 법문을 인체해요. 이름이 세밀하지. 어쨌든 이름은 졸자를 붙이는가, 졸렬할 졸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졸거사하고 석상경제선사하고 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장졸거사가 석상경제선사를 만나기 전에 이게 그 장사선사를 찾아갑니다. 장사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불교 경전 가운데 천불명이 있잖아요. 예. 과거의 천불, 뭐 미래의 천불, 현급의 천불, 이렇게 삼천불경경이 있겠어요. 삼천불에 이름이 붙은 것이요. 삼천불경경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질문해요. 장졸거사가 현사선사에게. 삼천불명경이 있는데 삼천불명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불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백천제불의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제불은 다 지금 어디에서 어느 국토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장사선사가 그때는 그 최호가 쓴 황학루라고 하는 그 시를 읽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황학루 시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거 장졸거사의 그 시가 그 뭡니까? 유명한 경제선사를 만나서 오도송을 쓴 것이 내가 선시에 그때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선시의 세계에서 소개를 한 적이. 광명벽조 변항하사. 광명이 적조 두루두루 널려 밖에서 항하사를 두루 비치니 원부와 성인이 모두 한 집안으로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념불생 전체의 현이란 말씀. 한 생각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히 일념불생 전체. 이거 뭐 선성들이 설하고 있는 본문이나
아니면은 일년불생 명의불이라고 유명한 부분이에요. 그 현수법장이 똑같아요. 내용이. 한 생각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여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대로 바로 부처라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개성을 이렇게 장사 쓸 때 그 장졸거사가 얽혀요. 근데 육지의 번뇌망념이 조금 움직이면은 먹구름에 가려지게 되고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욱 큰 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 진여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역시 더욱 삿된 경지에 빠지는 것이고 또 경계에 내맡기고 무에 자제한 경지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여와 범성이 모두 다 공학, 화나와 같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때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읊어요. 선성들 개성보다도 이게 장졸거사의 개성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개성을 읊은 사람이 그 장사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장사선사는 그때는 황학루라고 하는 개성을 시를 알고 있는가? 황학루라는 최호라고 쓴 사람이 황학루 시를 썼거든요.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황학루. 황학루는 너무나 유명한 시죠. 호남 호북성에 있는 무창에 있는 그 장강 쪽에 있는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 황학루 그 누가 있죠. 그 초계 원래 비문이라고 하는 선인이 황학을 타고 거기 와서 놀았다 하는 것이 중국의 이제 태평환웅이라고 하는 그 기록 자료에 전설 같은 자료를 뭔데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신씨 할머니가 있었어요. 신씨 할머니가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 술집에는 어떤 노인네가 와서 술을 먹고 술값은 안 내고 귤을 까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귤로 가지고 학의 그림을 그려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 학이 또 벽에서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씨 할매의 술집에는 너무나 유명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씨 할매가 돈을 많이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인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에 노인네가 또 나타나서 술을 한 잔 딱 먹고, 도인이니까, 선인이니까, 도사니까, 하늘에 흰 구름을 쫙 끌어때려가지고, 흰 구름을 끌어때리더니, 손뼉을 탁탁 치고 놨더니, 벽에 있던 학이 싹 날아들거든. 그래서 이 노인네가 술을 먹고, 학을 타고, 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창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황학이 거기에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시를 읊은 사람이 누구냐? 최호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 황학루 시를 읊어요. 그래서 황학루 시를 읊어가지고 그 옛날 사람이 황학을 타고 신선을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 이곳은 황학이 떠나간 이곳에 큰 곳은 신씨 할매가 모아서 세운 황학루 누각만이 남아있다. 그 누각에는 이 최호가 쓴 황학루 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학은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고 흰구름은 7년 동안 유유히 떠나니다. 흰구름을 타고 황학에 갔으니까 그것은 맑은 개울 역력하게 한양의 나무숲 연한 풀 무성하고 앵무주가 여기니 날은 정은 내 고향 어딘가 연묶인 강 풍경 시름을 깊게 한다. 이 유명한 시를 써요. 그래서 유명한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이백이 와서 황학루 근처에 놀다가 시를 쓰려고 하니까 최호의 이 유명한 시가 너무나 유명한 시가 쓰니까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백이 뭐라 하냐면 눈앞에 진 경계를 내가 말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호의 시가
머리 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냐 이렇게 해버렸대요. 여기에 장사 승사가 그대가 화학로 시를 썼는가, 최호가 화학로 시를 쓴 이후로 그대도 화학로 시에 대해서 써본 적이 있는가, 이걸 질문한 것은 이백이 최호의 화학로 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붓을 들고 화학로 시를 쓰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냐? 최호의 시를 능가할 수 있는 시를 쓸 수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백이라는 사람 시인도, 천하의 천재 이백도 최호의 황학무 시를 능가할 수 있는 시를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사선사가 그 장졸에게 이백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대는 한번 써봤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지, 그 남의 글을 모아가고 짜집게 하는 건 시다. 창작이 아니다. 그래서 안목이 있어서 독자적인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시를 쓴다. 이게 작가다 이거죠. 그것이 작가 선지식 이야기인데, 그 소동파도 이 황후 시에 대해서 재미난 그 양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학이야기를 해요. 그 소동파도 지금 재미나는데 이런 시를 씁니다. 어떤 그 잠성이 살고 있는 그 항주 어자면에 살고 있는 어떤 수행성이 거처하고 있는 그 곳에 그 대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목균간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현판을 써주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을 써주고 나서 그 이런 시를 써요. 설사 음식에 고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 대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청빈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사는 곳, 선비가 사는 곳은 대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음식에 고기가 없더라도 대나무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고기가 없는 사람은 몸이 야이지만은 대나무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저속한 인간밖에 안 된다. 저속한 인간이 되면 되죠. 사람이 몸이 야이면은 비대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고 비대하게 살을 찌게 할 수가 있지만은 선비가 저속하게 된다면 이게 고칠 수가 없다. 그게 선비하고 청빈한 사람, 중림치변이라잖아. 청빈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시를 읊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보고 만약에 대나무를 대하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면 어찌 세간에 양주의 학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양주학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학학로 학하고 양주학하고 두 가지 학이야기가 있어요. 양주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최호의 황학무학하고 양주학이. 이 양주학이라는 말도 이거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이야기에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꿈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꿈은 무엇인가? 아, 나는 양주에 도지사가 되고 싶다. 양주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 왜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도지사가 되느냐? 양주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 이 지역이잖아. 근데 중국의 산수화의 고장이 이 양주 장사라. 물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죠? 물이 좋은 곳이죠. 물이 좋은 곳에 뭐가 또 유명합니까? 네? 술이 좋은 곳이고. 술이 좋은 곳에는 뭡니까? 바로 음식이 좋죠. 이게 이 많은 사는 곳에는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게 술집이 있고, 무언가 집이죠. 시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최고로 즐거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게 양주의 도지사가 되면은 최고로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양주의 도지사가 되려고 전부 다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예.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나는 돈이 한 10만 고 황금 10만 장만 있으면은 막 그 돈 갖고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다른 원이 없다. 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세간에서 부귀영화도 다 누려받고 돈도 많이 벌어받고 이제 세간에 이런 별로 재미가 없더라. 학을 타고 하늘에서 놀고 신선처럼 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각기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사람 뭐라고 했느냐. 나는 황금 10만 장을 차고 학을 타고 천상에 놀다가 양주에 가서도 또 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많은 욕심이 많지, 그죠? 그래서 양주에 학이란 말이 그래서 생겨요. 양주에 황금 10만 장을 차고 학을 타고 천상에 놀다가 양주에 가서 또 재미난 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그래, 고기가 없는 것은 괜찮지만 왕이지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선비가 살고 있는 곳에 대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된 사람이 된다. 몸에 살이 없으면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저속한 사람은 곤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선비들이 품격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나무를 심고 아니면 버드나무를 심고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유명한 버드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도연명이죠. 오류 선생, 도연명이 오류 선생의 품을 배운 사람이 또 백낙천이고 이렇게 이제 대나무라든가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자신의 그 인격과 덕을 함께 나누는 그런 환경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비들에게 자주 회자되고 있다. 자, 본칙을 한 가지 더 정리해 볼게. 우리 교재로 보면은 227쪽이죠. 본칙 공안은 장사, 노원사 주지로 활약한 경장선사가 하루 산놀이 하는 안목을 수자들하고 대화로서 이 안목을 한번 점검해보고 있는 선문답이다. 그 우문하상인 날마다 좋은 날, 그 날마다 좋은 날이 좋은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갖고서 노는 것은 세간적인 즐거움이고 출세간적인 지혜를 이루는 좋은 날은 대상 경계를 초월해 있죠. 그 세간법이냐 출세간법이냐 이걸로서 이제 그 세간법은 풍류라고 하는데 불풍류처럼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유희삼매의 경계를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배운 수단선사가 이렇게 표현했죠. 불풍류처야 자, 여기 세간에 풍류스럽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풍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간의 풍류라고 하는 것은 유의 놀이하는 것은 모든 것이 대상 경계를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음식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시문학의 관계 이것을 갖고 모든 놀이 기구가 있어요. 놀이 기구가 있고 대상이 있고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간의 놀이인데 이런 세간의 풍류스럽지 않는 경지 이것은 하나의 그 세계를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류다 하는 것은 출세간이지요.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불의의 경지다. 자타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이제 우위의 경지로서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 작가 선지식이 되지 않으면은 안목이 없으면은 모든 대상 경지에 타락하기 때문에 불의의 경지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유산, 만수, 한 도인이 일상생활로 세속의 모든 풍요를 초월해서 유의삼매의 경지에 일일시오의 자기 본분사에 유의삼매의 하루를 유산, 산놀이로 했다. 근데 어디를 다녀왔는가 수자가 질문했죠, 그죠? 그 유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놀이를 대상으로 하고 왔는가 이것을 이제 점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것은 장사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니까 어떤 장소에 갔다 왔다,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어떤 곳을 대상으로 두고 산놀이를 했다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세간법에 떨어진 중생심의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장소, 공간을 모두 초월한 경지에서 산놀이한 입장을 현사선사는 뭐라고, 장사선사는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방초를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떨어진 꽃을 따라서 되돌아왔지.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수라고 하는 말, 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시절입니다. 근데 시절 인연이 바로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과 자기 본분사와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불의의 연입니다. 방초. 방초로 하는 것도 자연이지, 그죠? 낙화도 자연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수연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이를 수연성, 시절 인연과 함께 이게 떨어진 풀 향기라든가 떨어진 꽃과 함께 시절 인연과 함께 자기 본분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성이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 그게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이룬 경지를 표현합니다. 갈 때는 부양기에 따라서 갔고 장소, 산, 언덕, 계곡이라든가 이것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초월한 입장. 봄 바람이 꽃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되돌아오는 것도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진 자기 본분사로서 유사. 그게 수자가 하는 말이 대사춘이요. 아주 봄날에 봄 기운을 체득한 경지의 유산이었군요. 봄 기운과 하나 된 유산의 경지군요. 방초 낙화는 춘이죠. 그죠? 그래서 장사의 유산은 봄과 하나 된 경지에서 이루어진 유의삼매의 유의삼매였군요. 이런 의미로 이제 평가해요. 근데 장사선사가 한마디 더 하죠. 야, 성추로의 적부요부구라. 자, 가을, 여기 추로라는 가을 이슬이죠. 그죠? 이게 가을 기운이 여기 나와. 이게 아까 추위라고 그랬어요. 추위라고 그래요. 가을 기운. 가을 기운에, 가을 이슬에 연꽃, 가을에 참 이슬이 연꽃잎에 맺힌 것보다야 낫다. 이렇게 수성하다. 이런 말 쓰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입장을 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수성한 경지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입장을 수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향상사와 향하사의 입장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본래 무일무의 경지가 여기서 가을이에요, 가을. 예, 채로 거품과 같이.
가을날 차가운 이슬이 연꽃에 맺혀 있는 모습은 한 점 따뜻한 기운 얻고 쓰러한 향상의 자기 본래 면목의 입장이고, 향화사는 뭐죠? 낙초하고 방초하고 봄날에 그 풀향기, 꽃향고 시절인 년과 함께 유의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지. 이건 바로 향화사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자체 흔적이 없는 경지이지만 시절인연과 함께 이루어진 것은 유의삼매로 일체 만물과 불이 일체가 된 경지입니다. 이걸 그래 이제 추이에 표현합니다. 향상사와 향화사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조를 맞추어서 이제 설두중현선사도 이 개송을 읊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uk건선사는 뭐냐? 앞에 화살은 가볍게 질렸는데 뒤에 화살은 깊게 박혔다 하는 말은, 앞에서 장사선사가 대답한 말은 꽃향기 떨어진 꽃잎과 함께 갔는데 가을 이슬이 연꽃 맺힌 것보다야 수승하다 하는 말은 더 심한 그 화살을 꽂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 선분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두중현선사가 착을 붙이죠. 화상의 대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수자를 대신해서 인사드린 것처럼 하지만은 장사선사의 이런 선문답에 대한 대답에 안목 깊은 대답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유의삼매로 일체의 만법을 수용하고 무진장의 대상 경계와 불이일체의 경지에서 유의삼매를 이룬 지전의 본분사의 경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uk건선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장사, 수자, 설두 이 세 사람 모두 안목을 갖춘 선성으로 장사의 유산의 본분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선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설두중현선사의 안목하고 오늘 uk건선사의 안목하고 장사나 수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선문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이게 정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재 이야기는 좀 정리했고, 개송을 한번 해볼까? 개송을 한번 봅시다. 229페이지 그 교재에 있는 그 본문 목표에서 설두선사의 개송을 한번 봅시다. 대지절섬이요 하이 안불계. 여기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 대지를 표현한 것 같지만은 법계를 말해요. 법계. 법계는 모든 섬에, 이렇게 들어 섬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먼지죠. 여기 티끌과 같은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일진의 번뇌 망명도 모두 초월한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또 앞에서 이제 대지를 기녀 법계로 보면 돼요. 기녀 법계는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이게 법계 일상입니다. 그죠? 기녀 법계를 자성, 청정심사, 일체 개공의 경지다. 이제 일체 번뇌 망령이 다 없어진 경지니까 일진,
하나의 티끌인데 하나의 티끌을 여기서 틀과 같이 이 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일성대다. 그래서 뭐냐면은 가는 트럭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일진일성이라는 것은 바로 망령을 표현합니다. 기술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해서 3세로 표현하죠. 3세 6축 이런 표현하죠. 그죠? 뭐 찰나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가는 트럭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여기서 진여법계는 청정의 세계에서 여기서 이제 진여법계의 세계는 뭐냐 장사를 해요. 장사선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장사선사가 유의하는 유산하는 경지, 유의삼매의 경지, 장사선사가 수자에게 대답하는 그 세계. 이게 장사선사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 여기 진여법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선사의 일심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한 트럭도 번뇌 망념도 먼지도 개입할 수 없다. 진시방 세계가 일과명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현사선사라. 이런 표현도 재미나죠. 진시방 세계가 일과명주는 하나의 구슬과 같다. 그래서 명주라고 하는 것을 진여본성 거울에다가 비유하죠. 그죠? 명주. 밝은 구슬을 거울에다가 비유하고도 진여본성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진시방 세계가 일과명주라는 말은 진여법계의 일상이라고 하는 구조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때문에 장사선사는 일체의 모든 법계 대지의 유의삼매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한 청정한 진여본심의 지혜로 한 위적의 번뇌망령과 티끌도 개입할 수 없는 경지에서 일심의 지혜로 이런 유산의 경지, 성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산의 대상 경계 아니면 꽃의 대상 경계, 시간, 공간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다. 그래서 사카라 안에서는 절선해라고 하는 말씀이 그 97 개성에도 보면은 사카라 그 정법의 안목을 구축한 입장에서는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티끌이 끊어집니다. 방거사고 올게도 보면은 공간 반야상은 일체 이걸 안목에다 빼죠. 방거사 어록에도 이런 많이 하십니다. 건강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본성은 외절일선지입니다. 한 트럭과 같은 티끌, 일체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떨어집니다. 이게 건강 반야, 이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건강경에도 건강 반야의 지혜, 건강 반야 바람이지 했죠. 그죠? 파괴되지 않는 것, 이런 뜻인데,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인데,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파괴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반야의 지혜로 표현하죠. 그죠?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을 건강 반야의 본성으로 했고, 한 트럭 번뇌 망념에 티끌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다. 이런 말이 이제 방거사 어록에서 이런 본문을 쓰라는 것인데,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개성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벼감록에서도 장사선사의 개성에서도 이 본문을 썼지만은, 앞에 우리가 벼감록 규칙에서도 이런 본문을 씁니다.
그래도 어느 곳곳에서는 이걸 뭐냐, 대청마루에 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청마루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사선사는 일체의 모든 세계를, 법계를 한눈에 다 거둬들이면서 천남천하에 천하태평의 경지에서, 무사무심의 경지에서, 유의삼매의 경지에서 사는 도인이다. 그 진정한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이런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법권선사가 장사선사를 칭찬하는 개송을. 하인안 불개요. 이 말은 그 누구라도 정법의 안목을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참선수행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장사선사와 같이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지혜의 안목을 열려고 다 참선수행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선사와 같이 이렇게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의미죠. 뭐 이제 우리가 임재 법문에서 나오잖아요. 진정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때사 일을 마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대사요피라는 사람이 대사요피입니다. 그래서 이때사의 일을 마친다 하는 것은 생사대사를 우리가 수행으로 삼고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마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요피입니다. 생사대사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던 일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깨달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진정한 견해를 부족했을 때 대사요피를 이루게 되고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생사대사, 후도의 모든 생사대사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근데 이런 안목을 갖추지 않으려고 참선 수행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법의 안목을 열면은 모든 어떤 사람도 모두 진여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기 때문에 한 틀과 같은 번뇌망림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대광명을 발휘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상을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에 창조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가.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또 진정 견해를 갖춘 사람만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작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아까 여기에 장사선사가 장조를 보고 뭐라 그랬죠? 왜 그대로 화학루 시를 하나 써보지 않느냐 이렇게 했죠. 그죠? 왜 작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스스로 시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새로운 방편의 지혜를 창조하는 것을 말이에요. 방편 지혜의 법문을 방편 지혜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출세간 지혜의 언어죠. 출세간 지혜의 언어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의 언어를 창조할 수 있고 또 수없이 다양한 방편 법문의 언어를 창조해야 다양한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방향,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작가가 되는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출세간 지혜의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출세한 지혜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그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 작가들의 언어를 창조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 문명도 이루어지고 수학의 토대를 두고 가지고 현대 과학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되죠. 언어가 없더라면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문화적인 가치의 삶을 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그 말 있잖아. 이체법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건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창조란 말이에요. 작가가 이체법에 대해서 방편 법문을 창조하는 힘을 이체법을 건립한다. 그런 지혜를 부족해서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 다음 구절은 장사선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개성을 엎어요. 처음에 방초를 따라갔다가 다음에 떨어진 꽃잎을 따라서 되돌아왔다. 설두 중현선사도 장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 개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봄뜻이죠. 봄뜻. 봄뜻은 무시무사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만물과 불이 일체의 경지에서 유의산매를 이룬 경지다. 보면 만물과 하나된 경지죠. 화강동진 동사석이라고 할 수 있고, 불이 일체의 경지다. 이게 다른 말 한다면 유의산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협산선사는 청담지수의 독자입니다. 이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합니다. 미자를 갖고 내가 항상 하는데, 미자와 일자는 같은 뜻입니다. 맑은 물 연못에 물고기가 홀로 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방향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 아니면 장소, 대상, 물고기가 이것을 의식한다면 유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장사선사가 풀잎을 따라서 갔다가 떨어진 꽃잎을 따라 되돌아왔다 하는 것이나, 물고기가 홀로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유의산매로 사는 모습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나 요 구절의 내용과 똑같이 물고기가 물 위에서 가고 오고 하지만 물에다 자치는 흔적도 남기지 않지, 그죠? 그래서 이게 몰종적이다. 자치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활동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대상, 경계, 이체의 모든 장소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유의산매의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설두중현선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사량 분별하는 인생심 자치 흔적도 초월해서 봄의 기운이라든가 어떤 봄의 색깔이라든가 봄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또 이런 환경의 의식을 하지 않고 이런 의미죠. 만물과 하나된 경지다. 그 다음 구절은 이학 교한목이요 광원 소고대다. 이렇게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피곤하고 수척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곤한 학이라
학이 이제 날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죠. 교한목에. 이게 차가운 겨울 나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건 겨울의 풍경이라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겨울의 분위기, 가을의 분위기, 추의를 이렇게 두 개성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미친 원숭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슬픈 소리로 울부짖는 원숭이 이런 의미가 좋아요. 가을에 외롭게 가을 하늘에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는 그 고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낡은 집을 고대라고 합니다. 기와장이 무너지고 낡은 건축물에 누가 위에서 원숭이가 홀로 서서 구슬피 우는 소리, 원숭이도 울고 있는 모습, 또 이제 지친 학이라든가 지친 학이 고목에 올라 있는 모습, 원숭이가 낡은 집에서 구슬프게 웃는 소리, 이것은 봄 소식에 대항해서 가을의 소식을 함께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측면으로서 장사선사의 그 유산 소식을 가을의 뜻으로서 전달해주는 의미다. 가을은 뭐죠? 가을 바람 우리가 체류강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모든 나무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낙엽을 다 날리고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은 골격을 말해요. 골격. 골격은 뭐냐? 본래의 모습 말을 해야 돼요. 그죠? 향상이라고 그러고, 보면 만물이 막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향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춘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건선사는 자우 일체 일구를 첨가했다는 게, 자우는 뭐냐? 봄하고 가을하고 이것으로서 장사선사의 봄 소식, 가을 소식을 함께 개성으로 묶어서 표현했다. 그 낡은 미친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가 구슬픈 소리로 낡은 고택, 축대가 무너진 기와자가 위에서 구슬프 울고 있는 것, 이건 뭐냐면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자기 본분사고 학은 학대로 자기 본분사의 시절인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가을의 뜻으로 이렇게 설두중현 선사가 읊어서 장사의 춘이와 추이를 함께 엮어서 개성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사무한이요, 이게 장사선사의 유사는 장사선사가 봄놀이하는 그 뜻은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다. 이게 향상과 향화가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였다. 그것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죠. 그죠? 무한, 무진, 무량의 의미가 있다. 이게 부처의 광장설로도 다 설할 수 없고 대어의 명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열애의 진실이 이것은 불가설지이다. 어느 문자로 어떻게 이 뜻을 다 설할 수가 있겠느냐? 조사설애이라든가 황매이라든가 여기서 장사이라든가 이런 말도 전부 다 우리가 진실이는 언설불급이라 언설불급. 이걸 바로 조사이, 설애이, 황벽의 이 황매의 이 조사설애이 이런 의미로 전부 표현하고, 여기서 춘이라든가 아니면 장사의 추이라든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무진장이라,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대상을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불가설지 불가설입니다. 불가설지 불가설.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돌 그랬죠. 그죠? 돌 한 말은 이게 혀차는 소리인데, 자, 이체의 설두가 이런 개성을 읊었지만은 천지에다가 설두가 혀차는 소리를 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체의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도 초월.
일체의 어느 문자를 초월할 수 있도록 일체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막기 오나 마찬가지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라든가 일부 합두어라든가 이런 말과 같아요. 이게 설법을 하고 난 뒤에 설법하는 언어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내 말에 집착하지 말라. 내 말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은설 문자를 통해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은설 문자까지도 비우게 됩니다. 이제 도리라고 한 말은 그런 의미로 설두 중현선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려까지 봅시다. 감사합니다.